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험의 신박 오늘 1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 독감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린다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를 맞고 난 이후라서 정말 살인 독감이잖아요 이번에. 아무튼 평소에 약간 지병이 있으시거나 면역 체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기사 읽다가 메디슨, 그렇네요, 메디슨이었습니다. 이민주 회장님이었나? 여셨던 것 같은데 좀 이따 찾아볼게요. 우리 권정환님께서 2011년 2월 삼성이 메디슨 지분 60%를 5천억에 인수를 했었네요. 그 뒤 삼성전자와 메디슨과의 회사 운영 방식 갈등으로 인해서 우수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편입 전에 2010년 메디슨의 매출액이 3,044억에 영업이익이 312억이었던 것이 다음에 2011년에는 2,700억 매출에 영업이익 4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현재 삼성 메디슨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주 종목은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 진단 기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설레이는 백억님이 최근에는 포터블 엑스레이 기기도 삼성 것이 눈에 띄고 그래도 삼성 의료기기의 존재감이 아직은 미미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초음파는 소노사이트, 필립스, G 것을 많이 사용하고 기타 일본 도시바나 미놀타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 메디슨 초음파는 일반 초음파에서는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성능도 외상과 견줄만 한데 이상하게 마케팅도 안 하고 판매 의지가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국내 시장보다는 수출에 집중하나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업계 이제 삼성증권이 있잖아요. 보면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파워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 분들이 이제 삼성증권 많이 이용하시고 그 다음이 미래에셋증권, 한투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이 영업에 약간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인 분들이 사실 삼성증권 분들이긴 합니다. 제가 파생이라든지 펀드를 활발하게 운영할 때도 보면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삼성이라는 큰 브랜드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권뿐만 아니라 이 삼성 메디슨도 이상하게 마케팅도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약간은 그런 삼성의 특징이 그게 삼성 전체 그룹의 특징은 아니겠죠. 네. 참 그리고 헬로파파님이 미국 TGIF 파산 보호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LA도 갔다 왔고 재작년에는 보스턴 이렇게 가보면 TGIF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자, 우리 복덩이 주식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요거 보기 전에 이 삼성 메디슨은 위키 백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쭉 봤거든요. 이민화 회장님이셨군요. 1985년 7월에 벤처 1세대의 수장격으로 카이스트 연구원 출신인 이민화 등 7명이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한 것이 그 시초였다고 합니다. 네.
1990년에는 재계 서열 2위인 삼성과 세계적 기업 G가 합작한 삼성 G를 제치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고요. 삼성 G 이런 회사도 있었었네요. 96년 1월에 국내 벤처기업 중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도 됐었고요. 4월에는 오스트리아의 크렌치테크니커를 인수인계하면서 3차원 초음파 기술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1996년 아시아 최초로 디지털 초음파 장비를 개발하고 98년에는 세계 최초로 라이브 3D 초음파 진단기기를 출시했고, 98년에는 메디슨 벤처타워, 네, 요 기억납니다. 강남구 대치동, 네, 영동대로 쭉 타고 내려가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를 구입하여 본사를 이전했고, 현재는 미래에셋생명 강남 사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미국발 IT 이 버블 붕괴로 인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무리한 M&A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고, 2002년 3월 부도 처리가 됐었네요. 이 과정에서 이 크렌치 테크니크를 또 G에 매각을 했고, G사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초음파 진단기기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안타깝다, 그죠? IMF 때도 아니고 이 닷컴 버블 무너지는 그 와중에 2002년 3월에 부도가 나버렸네요. 메디슨은 초음파 진단기기에만 집중한 끝에 2006년 6월에 법정 관리에 벗어났고, 2009년 10월에는 메디슨 헬스케어를 신설하는 등 다시 사업 확장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12월에 삼성전자에 인수가 되고 2011년 4월에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댓글로 들어와서 우리 김민님도 삼성이 인수한 1세대 벤처기업 메디슨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얘기하셨었네. 그리고 선 2024님도 또 답변 달아놓으셨네요. 2015년 카이스트의 이거는 그거네요. 다른 댓글이고요. 카이스트 휴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국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결선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미국 팀은 2등과 3등을 해서 우리의 로봇 기술이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에서도 우리가 그죠 1등 해야 되는데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부디 잘 해주길. 자, 복덩이님의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요즘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상법 개정되면 제가 지수 3000 그냥 간다고 했는데, 상법 개정이 멀지 않은 미래에 된다면 투자 종목을 어떤 업종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모든 업종이 다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수사냐 금융이냐 가치주 영역에 있는 건설 화학 철강이냐 아니면 현재 주도 업종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상법 개정이 되면 우리가 이런 M&A가 됐던 적대적 M&A 아니면 액티비스트들이 들어오든 했을 때 그 기업의 지금 현재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치까지 다 고려해야 되겠죠. 다 고려를 했을 때 대주주부터도 대주주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회사의 내재 가치랑 앞으로 미래에 최소한 한 3년 동안의 성장 가치를 잘 알 건데, 그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상법 개정이 되면 고려아연이 했던 대규모 유상증자 2조 5천억 이런 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매력적인 회사가 제일 많이 주가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만 하더라도 상법 개정이 돼서 그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그죠? 미리 지분을 많이 획득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개정되기 전부터도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 화학, 철강의 가치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이번에 조선에서 보셨듯이 모멘텀이 생겨야 돼요. 이런 시칼리컬 업종들은 업턴하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 이 다운턴에서 언제 이게 업황이 돌아설지도 모르며 지금의 자산 가치를 계속 까먹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그렇게 액티브하게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이 회사 지분 잘못 취득했다가 업황이 나빠서 계속 돈을 까먹게 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부분까지도 결국 미래에 다 까먹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업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상당히 매력적인데 지분율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예, 저는 그런 기업부터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무슨 성장주를 보는데 지분 가치가 대주주 지분 가치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런 기업부터 아니면 좀 재미없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도 저 비즈니스에서 2%에서 5%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서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별 재미가 없어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예, 그런 기업들은 또 이 액티비스트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의 영역에 있더라도 지금 막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는 일단은 고려 대상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흑자는 나는데 재미가 없는 기업. 그런데 PBR로 봤을 때는 0.234 정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몇 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좀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분율이 저것밖에 안 되네. 예, 그런 기업들도 있죠. 철강으로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이 주인이 없는 회사잖아요, 사실. 근데 포스코에 있어서 이 정부 영향력이 되게 커졌거든요. 댓글에도 이제 정부, 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들도 좀 있긴 했었는데, 포스코 같은 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도 주인이 없는데, 거기에 저는 정치권들이 이 바뀔 때마다 은행장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회장 이런 부분에도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죠? KTNG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가장 큰 상법 개정이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이 이 대주주 주인이 없는 회사를 마음대로 사장을 안 치고 회장을 안 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법 개정이 되면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업들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설레이는 백억님하고 제가량님이 참 좋은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인턴이 되고 난 이후로 보면 그래도 주식 투자의 기본기가 닦아지셨잖아요, 그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난이도가 힘든 장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을 보면 되게 뿌듯합니다. 예, 보람되고
우리 백억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손실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막 마구잡이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운용이 가능하다니 놀랍네요. 라고. 그리고 또 하나 참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나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알수록 참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방어를 잘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나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저는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좋은 댓글들 또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 초음파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우리 백억님이 그쪽 병원 체인 약간 그런 쪽에 근무를 하시나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사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 포트폴리오 꼭 들어간다. 채권 투자에 ABC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자들 포트폴리오에 뭐가 들어가죠? 자, 20년 경력의 채권 전문가 진율 전 JP 모간 이사의 2025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 전 이사는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과 JP 모건, 바클레이즈 등에서 외화 채권 세일즈 업무를 담당하셨었군요. 이번 강연에서는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빠지지 않는 채권의 개념과 투자 요령을 설명하셨군요. 그는 흔히들 주식 투자는 쉽고 채권은 계산이 복잡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에 채권은 수익률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니 훨씬 공학적이고 쉽다고 했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의 발행사, 보통 기업이 약정한 기간 동안 부도가 나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만 고민하면 된다고 했고요. 물론 채권도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매매 전략이고요. 이때 듀레이션이 길면 가격 변동성이 크고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에 대한 척도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지만 개인 투자가에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는 국채보다는 비교적 금리가 높은 연 4에서 5%대 회사채를 추천하셨네요. 다음 리스크를 감소하고 고수익을 노린다 하더라도 신용등급 A 또는 트리플 B 아래로는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0대 40 주식 채권 혼합 투자 전략을 소개했고 이 6대4 비율을 유지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과열돼서 주식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하게 되고 채권 시장이 침체됐을 때 싼 값에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면서 은퇴자라면 채권 비율을 높게 젊은 직장인이라면 주식 비율을 더 높게 가져갈 것을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 저희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미국의 이제 401k에 다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하고 한 1년 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 401k를 얘기를 하길래 미국도 한 70% 정도 잠깐만요. 그 운용사를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운용사 중에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저희 딸이. 그래서 채권은 핀코 회사가 있고 또 주식 운용사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채권 핀코의 인터내셔널 무슨 채권에 투자하는 데다가 일단은 거의 100% 해놓고 그러고 1월 중순 벌써 1월 중순이다 그죠?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 등 한 1월에서 2월 특히나 미국이 9월 제일 안 좋고 2월달 그 다음으로 안 좋은 달이 2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2월쯤에 2월 중순이나 되면 그때쯤 주식형으로 확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주식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보면 코어에다가 투자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하다가 이 또 채권 듀레이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참 또 듀레이션 설명도 해줬었는데 금리가 떨어질 거다 생각하면 만기가 10년, 20년짜리 좀 장기채. 근데 회사채가 20년짜리 이런 거 잘 없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배팅을 할 거면 만기가 긴 거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벌써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TLT 같은 거. 그렇게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그리고 쿠폰이 없는 거일수록 제로 쿠폰채 그 다음에 만기가 긴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참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떨어진다 그죠. 특히나 1, 2월 달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워낙 단기채로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학교 스쿨론 탕감해주고 조금 너무 돈을 방만하게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기채가 만기가 막 돌아오고 있잖아요. 또 그게 만기 돌아오는 게 올해 전체 뭐 8조 달러에서 거의 40%가 1, 2월 달에 몰려 있다고 노란우산공제의 이 성상현 부부장이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1, 2월 달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이거 시간이 빨리 해야 되겠네요. 미국 주식 버블 징후 리츠하고 금 투자 노려볼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미국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 부동산 리츠 금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봅니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 주식을 조금 편입하는 것도 좋고요. 네, 거시경제 전문가인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홍 대표님이 이렇게 강연을 하셨네요. 지난달 21일 서울 대치동 세택에서 진행했던 홍 대표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지난달 12월 21일 날 하셨나 보다 그죠? 네. 한번 볼까요? 안정적인 미국 주택시장 주택가격이 지금 짙은 색 자주색이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돈을 요때 금리를 확 낮춰줬잖아요. 닷컴 버블 깨졌을 때. 그러고 나서 랠리가 왔었고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박살났다가 그러고 돈을 또 제로금리 만들고 돈을 푸니까 또 쫙 올라갔다가 요러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신규 주택 착공은 이렇네요. 하다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박살 났다가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못 늘어났네요 보니까. 주택가격 지수는 2000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한 310, 20, 30 요 정도가 있네요 보니까. 2000년 1월 대비해서 300이며 100 대비해서 300이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거의 7배에서 10배 올랐는데 2000년 1월 대비해서. 트럼프 경제 공약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네, 보편 관세를 하면 CPI 요 정도 올라가고 GDP는 오히려 감소할 거다는 거죠. 반면에 법인세 인하 효과는 CPI 0.4를 올리고 GDP는 오히려 0.3%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요 얘기다 그죠? 자, 홍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 번 또는 두 번 인하될 테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금 물가에서 제일 많이 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물가를 이 스티키하게 만든 게 쉘터 부분이잖아요. 주거비. 근데 여기서 지금 부동산을 부양할 거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VNQ,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와 찰스 슈왑이 운영하는 SCHH 슈왑 US 리츠 ETF를 추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감세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 되어 있고요. 요 얘기는 뭐 아는 얘기고요. 그는 한마디로 경제가 박살나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뒤에서 거래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 트럼프가 공약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하와 보편관세 인상이 둘 다 시행된다면 그렇고요. 동시에 트럼프노믹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셰일가스 생산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내다봤고 홍 대표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하고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리면 유가가 떨어져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홍 대표는 금리 인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금리 결정을 놓고 2025년 상반기 파월 연준 의장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것을 대비해서 금을 사둘 것을 추천했다. 버블이 터지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다칠 때인데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럴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자산이 금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홍 대표는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도 좋겠지만 버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계를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비컷이 실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는 미국 S&P 500 지수의 PER이 23배로 치솟아 있고 작년 11월 기준입니다. 1999년 IT 버블 이후 두 번째로 높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등 7개 대형 기술주의 독주로 중위 PER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중위 PER까지 치솟는 등 전형적인 버블 징후가 나타난다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상현 부부장은 오히려 올해 버블이 생길 거다. 그런 주장을 최근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한편 홍 대표는 한국과 중국 주식시장이 올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을 권했고요.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에 대해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정부는 일본의 길을 따라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주식시장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중국 시장의 주식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보험성으로 투자할 것을 권했고요. 그는 트럼프와는 그 나라의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만나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지금 그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면서 또 교육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내년 우리 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거고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고 했다.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 라고. 미국을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러면 사실 한국 주식도 지금 뭐 할 거나 아니다, 그죠? 오히려 약간, 리스크를 많이 강조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리츠하고 금 투자를 하고, 한국, 중국이든 뭐 이쪽이 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좀 사볼 준비는 하고 있어라. 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추천한 ETF가 VNQ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하고 찰스 수업이 운영하는 SCHH 네, US 리츠 ETF를 추천을 하셨군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31년 전에 등장했던 QR코드, 식당에서 주문 도우미로 부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QR코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푸드코트, 휴게소 QR코드 확산. 근데 벌써 31년이나 됐나요?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3층의 푸드코트 6개 식당이 함께 쓰는 테이블 약 100개에 각각 QR코드가 부착되어 있고요. 손님들은 키오스크나 계산대에서 주문하는 대신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었고 곧바로 디지털 메뉴판이 스마트폰 화면에 떴고 손님들은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했다. 이 푸드코트는 재작년까지는 입구에 통합 계산대를 놓고 주문을 받았지만 바쁠 때 줄이 길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QR 주문을 도입했다. 지금 중국이나 뭐 해외는 오히려 이렇게 다 QR로 다 바뀌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동안 비대면 주문은 키오스크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설치와 유지비가 덜 들고 자리도 덜 차지하는 QR 주문을 활용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QR코드는 31년 전 1994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와, 제가 입사했던 때랑 같은 연도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낯설어하는 소비자가 많았죠. 스캔 앱을 따로 내려받아야 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도 적었기 때문인데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에 QR코드 체크인 그랬네요. 코로나 때 이 QR로 그죠? QR코드 기반 간편 결제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에 익숙해졌고 최근에는 앱을 따로 내려받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에서 그죠? 바로 QR만 비춰도 QR코드 인식부터 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밑에 내용은 재미로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였나요? 네, 식사를 할 때도 이 키오스크 태블릿 그게 다 이렇게 테이블에 되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 단체로 먹을 때 이 테이블을 붙이기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죠? 붙여도 이 단말기를 치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QR로 다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서울만 부족해지는 주택 보급률 14년 만에 최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년에 93.6% 4년 연속 하락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북에서 바라본 네, 여기가 63빌딩이잖아요.
여기 여의도 시범 아파트. 네. 여기가 원효대교 건너가면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이 정도면 거의 공덕, 네, 공덕 쪽 마포죠. 어디에 거기 아주 높은 건물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해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집값이 좀 안 좋았었는데, 빈집이 많은 경남과 경북 등 일부 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4년 연속 주택 보급률이 하락한 것은 서울이 유일하고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 보급률은 93.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요. 2019년에 96%였는데 4년 연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주택 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 값인데, 주택 재고가 충분한지 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93.6%라는 것은 전체 가구가 1000가구라면 주택은 그보다 적은 93.6? 전체 가구가 100이라면 93.6. 1000가구면 936가구만 있고, 그러면 64가구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거다, 그죠? 이게 맞나요? 주택 보급률이 93.6이라면 전체 가구가 100가구인데 주택은 그보다 적은 93점. 예, 맞네. 이게 맞네. 23년 말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14만 1,700가구. 서울에 414만 가구가 살고 있군요. 주택수는 387만 8,500가구로 가구 수보다 주택수가 26만 3천 가구가 부족하네요. 네, 주택수가 부족하다도, 그죠? 주택수가 요만큼 부족하다. 반면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주택 보급률이 상승을 해서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5%로 이거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5%나 더 많네요,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경기는 99.3, 인천이 99.1 이고요. 그래도 약간씩 올랐네요. 지방은 107.7%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은 신규 주택 공급 속도가 둔화되면서 가구 수 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1인 2인 가구가 늘면서 서울 가구 수는 2020년에 398만 가구에서 2023년에는 414만 가구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구 수는 더 늘었다, 그죠? 15만 9,410가구. 그러니까 한 16만 더 늘었네요. 반면에 23년에 서울의 주택 준공은 4만 1,218가구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었고 2020년에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정화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기 인천의 경우 대규모 택지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구 증가세를 따라가고 있지만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 주택 공급이 어려운데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해서 주택 보급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낮에 아는 형님도 요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 건물 새로 조그만 건물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초대를 하셔서 가봤더니 그 코로나 전에 그걸 하시려고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급등하면서 2배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2배 이상 들고 지금은 또 하려고 하면 지금도 이 가격에 못 한대요. 그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 대비 해가지고 지금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수님이 그러셨네요. 이러니 그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참 어제 그 슈카를 보는데 LA의 지금 화재를 뭐 소개하면서 거기 부촌 200만 달러가 넘는 집들이 뭐 그렇다고 하면서 슈카가, 근데 2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억 정도인데 29억? 그러면서 슈카가 강남에서 그걸 촬영을 했나 봐요. 여기 강남에서는 그냥 던지면 다 29억 이런 집인데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수급의 불균형이다, 그죠? 참 이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왜 이런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한 채가 뭐 30억 40억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는 게, 서울 집값 잡으려면 공급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갈수록 더 참 93.6이네요. 93.6 주택 보급률이. 자, 요즘 양자 컴퓨터 주식 많이 빠졌는데 요 관련된 기사입니다. 젠슨 황 발언, 엔비디아처럼 20년 후 대형 양자컴 기업이 나온다는 의미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양자컴 상용화 20년 걸린다의 김정상 듀크대 교수, 이분이 아이온큐의 대주주시죠. 설립자이자 정면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인 창업자 연합 서밋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하셨군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미국의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로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지낸 김정상 교수가 젠슨왕의 양자컴 상용화에는 20년이 걸린다는 발언을 반박을 했고요. 여기 서밋 2025에서 기조연설로 나서서 젠슨왕의 발언을 20년 후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달하는 대형 양자컴 기업이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십니다. 20년 후가 되면 지금 엔비디아처럼 되는 기업이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20년 후에는 양자컴 사업이 성숙해지고 그보다 훨씬 전에 양자컴의 상용화와 보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근데 젠슨왕의 얘기는 이거 상용화되고 제대로 보급되는 거는 15년 20년 뒤의 일이야. 약간 젠슨왕의 발언은 그렇게 와닿았었고, 그죠? 근데 김정상 교수님은 아니 20년 뒤쯤 되면 벌써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들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양자 컴퓨터의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로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빠르고, 최근 구글 등이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양자컴을 선보이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젠슨왕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5년은 너무 이르고 20년이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거의 말 한마디에 아이온큐 주가가 하루에 39%나 폭락을 했고요. 아이온큐 주가와 연동된 투자 상품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곱하기 3배짜리, 3배짜리 ETF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39% 곱하기 3배면 120% 손실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손실이 나게 되면서
아예 상장 폐지가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컴 석학으로 꼽히는 김 교수와 크리스토퍼 몰로 메릴랜드대 교수가 2015년에 공동 창업을 했고요. 글로벌 양자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혔죠. 김 교수는 이날 아이온큐 주가가 최근 2년간 7배가 올랐고 그에 맞춰 오늘 발표를 준비했었는데 젠슨왕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시가총액 절반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GPU를 1990년대에 만든 뒤에 인공지능 AI에 활용되기까지 30년이 걸렸군요. 그렇네요. 양자컴 역시 3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이며 30년이 지나면 모든 개인이 양자컴을 활용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의 석학 앤드루 스탠퍼드대 교수도 기조 연설을 했고요. 그는 AI는 새로운 전기다. 몇몇 응용 프로그램에서 유용한 게 아니라 전기처럼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올해부터 AI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과 시간이 모두 크게 단축될 것이고 각종 AI 서비스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AI가 반도체 클라우드 기초 모델 단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가치가 있어지는 순간이 온다면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나 IT 강국인 한국에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기업일수록 이 3배짜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파, 2파, 3파 1파 상승에서는 안 사도 된다고요. 2파 조정이 거의 80% 팔란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비디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80% 이렇게 빠지고 나서 나중에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침투가 5%를 넘어갈 때 5에서 10% 5%를 넘어갈 때 그때 보통 이런 아주 고성장주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에도 역주행하는 주요국 국채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나타난 고금리 강달러 현상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노동부가 12월 미국 일자리가 시장 전망인 16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25만 6천 명이 늘었다고 발표가 됐고요. 이에 식재하는 미국 고용시장에 트럼프의 감세 등 경기 부양책까지 겹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졌고 글로벌 국채 기준인 미국 10년물 금리는 순식간에 0.1%포인트 급등해서 연 4.78%를 기록하면서 5%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런 금리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주요국 긴축과 중동전쟁이 한창이다.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고요. 금리가 오르면 빚 있는 기업에는 악재로 뉴욕 증시에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는 모두 1.6% 안팎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와 금리 인하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주요국 국채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11월 미 대선 이후 지금 달러 대비 주요 통화 가치 하락폭입니다. 우리도 뭐 1,450원, 60원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원화 가치, 일본 엔화, 유로 다 빠졌습니다. 자, 트럼프가 글로벌 고금리 오는가? 예, 요게 지금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 트럼프 관세로 미국 물가가 오르고 감세로 재정 적자가 커지면 미국이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죠. 이 여파가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지금 번졌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에서 지금 ING가 미국채 금리가 연말에
연 5.5%까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상까지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내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감세 등 이 마가 공약에 나타난 강달러도 각국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작년 3월 일본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냈죠. 금리가 오르면 엔화값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지금 34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라도 늘어야 하는데 일본 무역 수지가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지금 적자네요. 이미 많은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겼고 달러 수익을 일본으로 갖고 오지 않는다는 분석에 일본에서는 나쁜 엔젤을 넘어서 슬픈 엔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분주하고요. 트럼프 2기 고관세에 대응하려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관세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위안화가 급락하자 속도 조절을 위해 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5일 홍콩에서 역대 최대인 총 600억 위안, 약 12조 원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해서 위안화를 흡수해서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릴 예정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민은행이 단기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7년에 1유로는 1.17달러로 시작한 유로화의 가치가 최근에 1유로는 1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1유로를 사기 위해서 그때는 1.17달러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1유로 사는데 1달러만 내면 되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고 유로가 약세가 된 거죠. 유로 탄생 이후 3년 정도만 빼면 1유로가 1달러보다 비쌌을 만큼 흔치 않은 일인데 그래요? 유로 탄생 이후 3년 정도? 국제금융센터는 1유로가 1달러를 밑도는 일이 현실화하며 세계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국의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5.3%, 주요국 중에서 러시아 루블화가 마이너스 6.4% 떨어진 것에 이어서 통화 가치 하락폭이 두 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보편관세보다는 1, 2월 달에 지금 미국 국채 만기 돌아오는 것 때문에 만기 돌아오면 다시 채권을 찍어가지고 발행해야 되고요. 이 단기채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걸 단기채 비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장기채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10년물 채권 발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금리 영향을 받고 1, 2월 지나면 올해 전체 차원 발행해야 되는 게 뭐 40%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3, 4, 5가 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독감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